핵군비 경쟁 시대로 접어든 글로벌 흐름에 대해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날이었죠. 임기 첫날이었으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깜짝 놀란 이야기가 그중에 하나가 북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럼 결국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걸 더군다나 미국의 그것도 새로운 현직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칭한 것은 이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 지속했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죠. 싱가포르 하노이 선언 때문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었던 걸 다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목이 되는 상황에서 취임 첫날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네네. 사실 NPT 체제의 핵 보유를 사실상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5개국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 국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인데요. 네네. 그 나라들 을 제외하고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부르진 않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네네. 북한을 부르면서 네네. 사실상 핵 보유를 용인한 거 아니냐 이런 국제적인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 일련의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인사들도 비슷한 궤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청문회 때 북한에 관련한 핵은 사실상 비핵화가 어렵지 않느냐. 제재도 효과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좀 했었고요. 국방장관 후보였죠. 지금 국방장관이 된 피트 헤그세스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핵을 가진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등 일련의 어떤 흐름이 북을 지칭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내각 인사들의 표현이 일치되면서 네네. 이건 좀 의도한 네네. 표현이 아니겠느냐. 실제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는 아니더라도 뉴클리어 파워라는 명칭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NPT 체제 하에서 다시 말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하에서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나라가 있어요. 미소, 중국, 영국, 프랑스. 그런데 그 나라 말고도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NPT 조약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 NPT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뉴클리어 논 프롤리퍼레이션 트리티라고 해서 네네. 사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너무나 많은 피해 때문에 아이젠하워 냉전 초기 시대에 미소 간의 핵 경쟁이 끝도 없이 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미소 간의 제네바 군축회의를 통해서 유엔 총회에서 1968년, 69년에 걸쳐서 NPT 아이디어들이 거론이 됐고 실제 70년 3월에 네네. 발의가 되면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한 거죠. 사실상 뭐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그렇죠? 핵을 기존에 갖고 있던 1970년 NPT 조약 이전에 갖고 있던 말씀하신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에 한해서는 핵 보유국 직위를 인정하되 네네. 이 나라들은 원자력 기술이 있으니까 갖지 못한 나라들에 대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해라. 그 회원 가입국들은 이런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게 하나의 약속이고요. 나머지 두 개가 핵은 결국 완전하게 제로로 만든다. 네. 하나는 핵을 가진 나라들은 핵을 늘리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제로로 갈 수 있도록 수직적 핵 확산이라고 하는데 네네. 수직적 핵 비확산의 노력. 핵을 가진 5개 국가도 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감축을 하고 핵을 안 가진 나라들은 더 갖지 말자. 이게 이제 수평적 비핵산에 대한 노력이죠. 네네. 그래서 실제 이 5개국 말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최근에 북한까지 핵을 가지는 나라들이 늘어났고요. 이 나라들은 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않은 이론적으로 핵 뉴클리어 암드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네네. 핵 무장국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었고 이건 국제적으로 용인된 직위는 없고 사실상 NPT에도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이제 북한을 제외하고는 3개국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북한 NPT를 탈퇴하면서 네. 핵을 개발한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9개 국가 근데 네네. 공식적으로 직위를 인정받는 나라는 5개 국가. 네네. 그래서 NPT에 관한 이런 짧은 역사들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오늘 주제인 미중러 간의 글로벌 핵 경쟁과 북한의 어떤 북핵 위협하고 다 연결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제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5개 나라에다가 추가 4개 해가지고 9개 국가인 것인가? 그런데 이란은 어떻습니까? 이란은 핵 보유국에 포함되지 않나요? 핵을 갖고 싶어하는 나라죠. 갖고 싶어하는 나라. 핵을 네. 갖고 싶어했다가 안 된 나라가 리비아나 이제 갖고 있었다가 포기한 나라 남아공. 네네. 잘 알려지진 않았죠.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비슷한 것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리비아죠. 네네. 이런 나라들은 가지려고 노력은 했지만 가진 적은 없어요. 네네. 또 하나 재밌는 건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도 이어지는데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네네. 소련 나라였잖아요. 네네. 그 나라에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연방이었으니까. 예, 네네. 그래서 해체되고 나서 여러 가지 논쟁과 조약 끝에 네네. 안전 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 러시아로 이동을 시킵니다. 네네. 이걸 그 당시에 CTR이라고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대량의 자본이 유입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해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우크라이나가 핵이 없기 때문에 네네. 침략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대표적인 나라는 이제 리비아의 비핵화 이런 것들 우리가 거론을 하고 있죠. 그럼 어쨌든 현재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9개 국가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토탈 얼마 정도 된다고 예측이 됩니까? 좀 정확하게 뭐 나온 수치들은 아니지만 네네. 대표적인 게 시프리라고 스웨덴의 이제 평화연구소에서 나온 거 그리고 영국의 IISS라고 알려진 밀리터리 밸런스의 수치들을 우리가 인용을 하는데요. 네네. 현재는 12,000에서 2,500 사이 정도로 국제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90% 넘게가 사실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고요. 최근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중국이 급속도로 핵탄두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양으로만 따지면 북한은 뭐 4, 50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 평가하는 분이 있는데 양만 따지면 미국, 러시아가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최근에 중국이 급속도로 양을 불리고 능력을 배가하고 있다. 이런 걸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처음에 미국 소련 중심의 어떤 5개국 그게 1차 핵시대라고 부르고요. 방금 말씀하신 4개국이 추가된 걸 2차 핵시대. 네네. 지금은 3차 핵시대. 3차. 예, 신기술이 포함된 3차 핵시대라고 학자들은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교수님이 NPT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새로운 핵은 아예 금지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핵도 줄여나가야 된다. 이게 NPT 그 조약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특히 중국 같은 데에서 핵탄두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NPT 조약이 힘을 잃은 거 아닌가? 유명무실화된 거 아닌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사실 이제 추가적인 2차 핵시대, 인도, 네네. 파키스탄, 북한이 핵을 가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이 시작이 됐지만 네네. 북한이 대표적으로 이걸 바이올레이션 했고 이걸 막기 위한 국제 제재가 작동을 하다가 최근에 대북 패널이 깨졌죠. 이제 러시아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핵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개수만 해도 늘려가고 있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저런 미사일이라든가 투발 수단도 늘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NPT가 추구하려던 목적, 원자력은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고 핵을 가진 나라들은 줄이고 없는 나라들은 계속 갖지 말자가 없는 나라들은 4개를 가져버렸고 네네. 그렇죠? 갖고 있는 나라들은 두 가지 큰 차원에서 국제 군비 통제 체제 안에서 조금 자중을 하던 거 네네. 하나는 90% 이상 가진 미국과 러시아가 네. 양자 핵 군비 통제를 통해서 줄여나가고 있던 걸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다 깨집니다. 네네. INF 트리티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그래서 지금 핵을 안 가진 나라들이 많이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도 아예 갖지 못하는 TPNW라고 하는 네네. 핵무기 금지 조약을 새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가입자 수를 늘렸는데 이걸 통한 노력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네네. 하지만 지금은 말씀하신 NPT 체제의 기본 정신마저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냉전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핵군비 경쟁이 한동안은 잠잠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잠잠하던 핵군비 경쟁이 이제 진짜로 3기 접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다시 불붙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그 불안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무래도 뭐 서로 이제 책임 있다고 그런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네네. 뭐 아무래도 북한이 첫 번째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대표 주자 그리고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네네. 이유는 핵군비 경쟁이 사실은 아이젠하워 시대 기억하시 1950년대 민방위 훈련하고 그게 1기라고 불려요. 네. 핵무기 경쟁에 2기는 기억하신 스타워즈, 네. 로널드 레이건, 네네. 마가렛 대처가 있었던 1980년대.
근데 지금 핵무기는 냉전 끝나고 나서 이제 안 쓰이는 무기라고 죽은 무기라고 불렸어요. 유령 무기라고. 네. 그 누구도 이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핵을 사용하겠다는 푸틴의 언급이 계속 나오고 네.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핵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위기가 고조가 됐고 또 하나는 중국이 그동안에 잠자고 있던 핵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 서방은 이에 대한 리액션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기들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재개를 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중국 핵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핵을 증강시키고 있는 나라가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중국인 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 중국은 핵탄두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2000년에 한 200개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네네. 한 300개, 400개 하더니 24년에 600개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뭐 2배 이상이네요. 네, 3배까지 지금 5, 6년 사이에 올라왔고 네네. 앞으로 1000기는 곧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네네.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ICBM이라고 하는 네네. 동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관한 기술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런 양적 팽창도 주목을 받지만 더 심한 건 대만 위기나 네. 이런저런 위기 때 중국이 사용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론이 된다는 거죠. 마치 푸틴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러시아에서 핵을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 역량보다 굉장히 위기가 고조된 것처럼 중국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대만 위기 같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그런 의지까지 높아진 걸로 서방에선 관측이 되면서 중국발 혹은 러시아발 핵무기 무한 경쟁 시대가 미국까지 포함해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함 뭐 중국 지금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지만 기존의 핵 국가라고 하면 결국은 미국하고 러시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2024년 11월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독트린을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독트린의 내용을 보니까 핵무기 사용 조건을 크게 완화한다. 쉽게 말하면 핵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러한 독트린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쟁 때 푸틴 여러 번 언급을 한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더 위기가 고조된 건 미국 에이트컴스를 이제 허용을 합니다. 북한의 파병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과감한 결정이었죠. 어떤 중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우크라이나한테 미국 무기를 허용해주면서 러시아가 발빠르게 바로 대응을 한 게 네. 기존에는 핵국에 대해서만 썼어요. 핵을 가진 나라끼리 쓸 수 있겠죠. 근데 푸틴이 이번에 독트린 바꾼 건 비핵국이라 할지라도 핵국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하고 충돌이 일어나거나 러시아 영토, 즉 우크라이나 점령지도 자기 영토라고 보는 거죠. 네네. 이런 곳에 지원을 하면 과감 없이 비핵국에 대해서도 핵을 쓰겠다라고 바꾼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나토국이라든가 기타 나라들이 미국의 보호하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출몰할 것을 경계하면서 이제 소위 핵 협박을 한 것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네네.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가진 않은 나라를 때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건 어떻게 보면 금도를 넘어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영토 범위도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자기 영토라고 본인이 정의를 내리고 네. 그걸 써도 되는 것이고 막말 한반도 위기 발생 시에도 미국이란 핵국의 보호를 받는 한국이 네. 북한하고 충돌이 있다가 러시아하고 일정 부분 충돌이 생기면 한국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위협이 고조가 되고 있죠. 네. 그래도 러시아의 이러한 새로운 핵 독트린에 대해서 제일 놀랄 나라는 놀랄 노자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역시 우크라이나라고 할 건데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됐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제 뭐 끊거나 아니면 확 줄이겠다 이런 그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옵션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이전처럼 다시 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을 통해서 의지를 네네.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같은 경우 보고서에서도 원자력 폭탄에 쓰였던 팻맨이라고 그러죠. 이런 정도의 원자력 폭탄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가용한 핵물질을 포함한 원자력 9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긴 내용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크라이나 지금 다시 핵을 가지겠다. 나토 회원국도 가입 안 시켜주고 사실 많은 나라가 무기전만 하고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니까 네네. 이거에 대한 절박함을 보여주긴 하는 건데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우크라이나 군부나 이런 데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폐기를 외교부랑 대통령이 주도를 했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아쉬움들이 묻어나는 건데 실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잘 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핵 물질만 있다고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예, 왜냐하면 한 30년 동안 핵 과학자들의 어떤 기술이 이전이 전수가 안 됐고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핵실험장도 문제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많은 의지를 실제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시각을 중동 쪽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동 전쟁이 휴전이 됐잖아요. 그럼 휴전이 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판정승을 거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맹주의 입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핵무기에 대한 그러한 더 갈망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네, 우리 기억할 게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핵협정이 됐었잖아요. EU를 포함해가지고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기 들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 트럼프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가자 문제도 굉장히 독특한 발상을 내놓고 있잖아요. 친이스라엘인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꽤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핵을 어차피 가지려고 노력을 해왔 나라인데 나를 비핵화라고 믿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에 네네. 이란은 핵을 갖겠다고 다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도 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도미노가 있어요. 사우디도 이란이 가지면 시아파 네네. 순위파니까 네네. 우리도 핵을 갖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중동이 또 새로운 핵 경쟁 시대에 한 축으로 좀 떠오르고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사실 사우디 원전 수출도 이런 핵무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면서 이란의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이 네네.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우디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네. 중동도 그냥 들썩들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전 세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장 그 최강의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제 기억에 따르면은 나는 크고 강한 핵 버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전쟁을 불필요하게 하지 말자고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을 통해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우주군도 그때 창설을 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트럼프는 이제 두 가지 얼굴을 모두 보여줍니다. 하나는 미중러 간의 핵을 줄여야 된다. 핵에 왜 쓸데없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라고 하면서 미중러 간의 군비 통제를 실제 추진을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미러 간의 조약이 깨질 때 러시아한테 특사를 보내서 이건 깨는 게 아니고 중국을 포함해서 다시 짜자라고 일기 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당연히 반대해서 안 됐고 이번에도 그런 노력은 할 거라고 얘기는 하고 또 동시에 아이언돔 같은 미국식 아이언돔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또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순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러 간의 핵군비 통제 체제는 노력을 하면서 네네.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1조, 2조 달러가 드는 돈이 들지만 실제 미국 핵무기 현대화에 엄청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술 핵무기는 미국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술 핵무기 재배치 우리끼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학자들이 저랑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이나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은 네네. 미국 내의 전술 핵무기는 너무 노후화돼서 사용 자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있는 무기가 세서 더 세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 30년 동안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꽤 노후화된 것도 사실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현대화가 강군 건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네. 30년 동안 안 쓸 핵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겠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극초음속 미사일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킨잘, 뭐 아방가르드 굉장히 미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은 굉장히 뒤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최강의 국가는 맞지만 동시에 굉장히 노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미국에서는 중동과 테러와의 전쟁, 우리가 알고 있는 카운터 인서전시라고 하는 그런 테러와의 전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핵 전문가 자체가 국내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지금 대령 장군들 중에 핵을 다룬 전쟁을 연습해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네네. 미국 내에서. 네네. 왜? 테러리스트하고만 싸우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단순히 핵에 대한 투자를 넘어서서 핵을 다룰 줄 아는 미군의
전문 지식들을 교육하는 것까지 다 연장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이거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고요. 네네.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원인은 중국의 핵 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관심이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조금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서 많은 동맹국들, 뭐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 안보가 보장이 되어 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핵에 관련된 관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의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이제 믿을 만한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 뭐 무궁화꽃이 피셨습니다. 기억하시지만 그때 네네. 우리의 핵 개발을 사실상 포기를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술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에 대한 걱정이 없이 왔는데 그 이후로 그 결정 이후로 사실 한미 확장 억제, 소위 핵우산을 통한 우리의 안보를 보장을 받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신뢰성 문제가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실제로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내주면서까지 북한의 보복, 네네. 공격을 내주면서까지 서울을 지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질문들이 나타났고 결정적인 건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쳐들어갔는데 핵을 포기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북한 핵도 버거운데 실제 저런 전쟁들까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계속해서 펼쳐졌던 것이고 네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오션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논쟁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미국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걸로 정부 측에서는 많이 노력을 해왔지만 민간 학자, 언론, 대중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한국의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비핵화가 죽었다라고 해서 워싱턴 DC에서는 비핵화 관련 세미나가 한 3, 4년 사이에 사라졌는데 한국의 뭐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대응 전략에 관한 세미나도 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한국의 핵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끼치는 핵 도미노 전략. 소위 말해 일본도 갖고 대만도 갖고 등등등이 핵을 가지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미국의 우려들이 섞여서 네네. 최근까지 이런 것들을 통한 논쟁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동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 핵 경쟁이 이제 막 불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 또 북한이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뭐 그것도 이제 다 짐작이 되는 바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 70% 80%까지 핵무장 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네가 경제적인 부담을 안 해야 되면 어떡하냐고 한 40%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핵무장 관련 지지가 높고 일본은 또 다릅니다. 네. 왜? 핵으로 한번 얻어 맞았으니까. 우리나라 교포들도 그 당시에 같이 피해는 봤지만 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충격이 아직도 안 가셨어요. 일본이 군국주의도 막고 무장 평화법을 고쳐서 뭐 그 국방력을 늘리는 것도 많은데 핵에 대한 용어는 여전히 금기시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히로시마 평화 라운드 테이블 멤버로서 매년 여름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 저랑 미국 측이랑 전문가들이 모여서 선언서도 발표해요. 네네. 히로시마 도지사가 이제 스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핵무장이 그렇게 쉽게 여론이 확산되진 않은데 한국에서는 저희가 아는 것만 해도 핵무장 여론이 하나 있고 하나는 한국식 핵공유, 네네. 그렇죠? 나토식, 하나는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마지막이 확장 억제를 높이자는 겁니다. 확장 억제는 기본적인 정부 지침이고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미국 내에서는 여력은 없습니다. 우리끼리 담론이에요. 미국은 줄 전술핵이 없어요. 네네.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하고 동떨어진 논쟁인데 그럼 나토식 핵공유? 자세히 보시면 실제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모든 건 미국이 결정하는데 회의할 때 너네 앉게 해줄게.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뭐죠? 그 운반 수단인 비행기는 동맹국이 운전해. 네. 그러니까 동맹국이 싫으면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정도는 있어요. 네네. 근데 실제 나토식 핵공유라고 잘 알려진 것들이 핵을 공유하는 건 아니고 네. 미국이 하는 핵 결정을 옆에서 구경하는 정도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은 굉장히 많아졌고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핵무장을 하는 피해를 따져봤을 때는 네네. 한미 확장 억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하는 거죠. 네. 생각해 보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게 1945년이었으니까 올해가 꼭 80년 되는 그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핵무기 사용은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것, 전 세계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